13억 인구 전체 의견이 뭐라고 여론이 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핸드폰이 지금 17억 5천만 대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의 어떤 중국의 2000년 왕조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기술로서 중국을 압박을 했다고 하면 아마 다음번 트럼프 정부는 무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금융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정 아젠다하고 민초들의 생활하고 사실 개입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그 공동부유로는 이건 국정 아젠다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n분의 1로 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그 얘기는 부자를 털어가지고 가는 사람에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을, 중국의 10대 부자라고 하면은 중국의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16위 정도 합니다. 우리는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포브스 한 220등 정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걸 14억 명한테 나눠주면 29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29만 원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부유로는 국정 아젠다지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이 국정 아젠다 중에서 공동부유로는 적어도 2035년까지 지속한다고 하는데 그 2035년까지 중국 GDP를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GDP가 이제 15조 달러면 2035년에는 30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분배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로 지금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자는 것이 중국의 공동 분배론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GDP가 2배가 되려면 연평균 4.8% 정도의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의 해석은 첫 번째는 n분의 1로 부자 돈 털어서 n분의 1로 나눠 먹는 이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문건을 보면 2035, 15년 동안 GDP를 2배 만들어서 그때 파이를 나누자는 얘기고 그 사이에 과도하게 이제 북한 쪽으로 집중된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사교육 요것은 국부적으로 손을 본다. 그게 공동부유론의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나 부동산 기업을 제재했다고 해서 내 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민생의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과도하게 규제를 했을 때 당장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집이 완공이 늦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으로서는 아주 좋은 아젠다였지만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의 내수를 아주 이제 힘들게 만들고 민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들어서 중국은 공동부유란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걸 후퇴시켰다는 얘기고 그리고 공동부유론의 첫 번째 이제 규제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다 풀고 오히려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공동부유론은 이것은 일단 뒤로 미뤘거나 당분간은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5년에 GDP 2배 소장님 생각은 가능할 거라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15년 중에서 지금 2022년 2년 지났기 때문에 15분의 1을 가지고서 성패냐,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일러요. 중국이 최근 15년 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이제 목표는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을 하죠. 하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최근 15년 동안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던 상태고 앞으로 15년간은 아마 피 터지는 전쟁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그걸 달성했다고 하면
15년 뒤에 지금보다 GDP 규모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중국 GDP는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지지, 뭐 반대 여부는 다 있고요. 대신 중국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9,600만 명의 공산 당원들이 당서기를 선출하게 되고 그 당서기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선거 시스템은 5년에 한 번 이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기에서 거의 지금 시진핑의 선거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것이 이제 9,6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인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은 다 다르죠. 대신 중국은 사회 통제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야당이 없고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민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은 그것은 국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상황이지 13억 인구 전체 의견이 뭐라고 여론이 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지지나 또는 지도자의 지지에 관한 많은 얘기들은 그건 카드라일 뿐이지 그것이 뭐 이제 신뢰성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중국은 1949년 이후로 당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 민초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949년 이후로 벌써 뭐 70여 년 이상 지속되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서방 세계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사회하고 폐쇄된 사회의 차이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인들의 띠는 개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푸른색의 꽃게나 대게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변한 게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파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한번 찍히면 그것은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민영기업들이 이제 정부를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핸드폰이 지금 17억 5천만 대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의 어떤 중국의 2000년 왕조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스케이트 하려고 하면 서버에 들어가면 우리 5천만의 핸드폰 가진 사람들이 5초 단위로 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듯이 중국도 차이나 모바일, 그 차이나 유니콤의 서버에 들어가면 5초 단위로 14억 인구의 동태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중국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민초들이 우리처럼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를 뭐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홍콩도 그 착장 속의 태풍으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핸드폰, 두 번째는 이제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 화상 인식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시위가 왜 밤에만 하고 선글라스 마스크를 썼냐고 그러면 바로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찍으면 그 사람들의 홍채만 갖고서 눈동자만 갖고서 신분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집단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홍콩이 바로 끝난 건데 중국 본토 같은 경우들은 이제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다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콩 같은 그런 이제 시위나 이것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더 발전함으로써 또 더 체제에 대해서 더 공고히해지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산주의가 이것이 진시황 이래로 중국의 사회 통제를 역대 어떤 왕조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소수민족의 봉기로 중국이 넘어간다. 사회의 불안 요소가 사회의 소요라든지 시위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이걸로 확산이 돼서 이제 나라가 자초한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서방 세계의 후진국들한테는 왕왕 나타나는 일이지만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IT 기술을 활용한 국가 통치 그 기준에서 보면 그 두 가지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중국은 뭐 반도체 경기처럼 한 1년 반 정도의 경기 하강이 있으면 조정이 끝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중국은 3년 내리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2022년에 시진핑 정부의 3기 이제 연임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3기 정부의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시진핑이 10년 중국을 통치하면서 가져왔던 국정 아젠다는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전은 뭐냐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근데 10년 동안 뭐 했지만은 민초들의 그 생활에는 크게 어필을 못했죠. 물론 이제 10년 동안에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라든지 외교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커졌지만, 그래서 중국은 원래 5년 임기에 한 번 이제 연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18년에 헌법을 바꿔서 이제 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정 아젠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공동부유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10년 동안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10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져가는 아젠다를 내걸었던 것이 이제 패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동부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맨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것이 공동부유의 장애가 되는 이제 대표적인 산업들을 한 3개를 골랐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중국도 고수익이고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플랫폼 기업인 아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독과점의 전형적인 그런 산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교육업입니다. 중국도 대학 입시가 이제 뭐 피 터지기 때문에 그 우리 강남의 대치동이나 뭐 강남역 사거리처럼 엄청난 이제 가외 열풍이 있고, 그 가외 회사들이 상장까지 해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을 이제 시범 케이스로 규제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집값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배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거기서 집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은 이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2021, 22, 23 내리 3년 이제 규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을 이걸 막아버리는 이제 정책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통상의 경기 하강보다는 2배 이상 긴 시간 동안 통제를 했던 것이 이게 중국 부동산 위기의 이제 시발점이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 정체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고요. 최근 한 10여 년 이상을 보면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되는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부대 산업을 다 합쳤을 때 한 25%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중국 부동산 산업의 GDP에서 비중은 너무 과장돼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세계 공장이고 공업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산업인데, 공업의 그 전체 GDP의 비중이 한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나라지 부동산의 나라이거나 공업의 제조업의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GDP의 한 12%에서 13% 차지하는 산업의 이제 일부 충격이
중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고, 대신 이제 그것이 민생하고 관련이 있죠. 그 집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2021년에 그 중국에서 1등을 했던 헝다부동산이 보도가 났고, 2023년에는 최근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컨트리야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2022년에 그 1위를 했던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가 보도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1위 회사가 보도가 났으면 나머지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이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회사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대 기업 정도를 놓고 보면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에서 7% 수준에 불과해요.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1위 기업이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100대 기업 중에서 놓고 보면 한 5에서 7% 정도. 그래서 이제 1위 기업들의 부도를 전체 기업에 이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오인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난 위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헝다부동산이 부도난 것하고 2023년에 그 벽개원 비구엔이 부도난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보면 2021년에 이제 그 헝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매출액이 한 5천억 위안 정도인데, 이번 비구엔은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부채를 보면 이 헝다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가까이 됐고, 그 비구엔은 한 1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순수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보면 헝다가 7,165억인데 비구엔은 1,625억이에요. 그래서 그 헝다의 충격에 비하면 비구엔은 뭐 상당히 미약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두 개 회사의 이제 부도난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2021년에 이제 중국은 이 부동산이 2020년까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그 세 개의 레드라인, 빨간색 세 줄을 그어서 이 세 줄을 다 밟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예를 들면 두 개를 밟으면 한 개를 밟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간 대출을 5%에서 15% 정도만 늘려준 거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이제 체크를 했더니 그 헝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금을 밟은 레드라인에 다 밟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완전히 제로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헝다부동산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부도를 낸 건데, 그래서 통상 정부가 그런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각 건설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부채 관리하고 과도한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서 많은 대출하지 말고 현금 확보해라고 했는데, 2016년에도 비슷한 이제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 헝다부동산의 CEO는 역발상을 한 거죠. 불황 때 투자를 왕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2016년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이제 토지를 왕창 사고 투자를 왕창 했죠. 그런데 2017년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부동산이 무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헝다는 그때 떼돈을 벌었고, 헝다의 시자인 회장은 2017년에 중국 전체 부자 랭킹에서 1위까지를 했었어요. 결국은 그 경험이 약이 될 때도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번에도 헝다부동산의 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회사들이 긴축하고 현금 확보하고 투자를 줄이는데 헝다만 풀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는 바람에 이제 부도가 난 것이고, 이번에 비구유엔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그 사이에 이제 정부는 규제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파트 중도금을 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집은 건설되지 않으면서 돈만 계속 납입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 더 이상 중도금 납입 안 할래. 이게 이제 2022년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각 건설회사들한테 돈은 나중에 내가 해결해 줄게. 일단 책임 준공을 해라.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했지만 이 빅구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역행을 했을 때 큰 피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규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중도금은 안 들어오는데 아파트 책임 준공을 대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이제 계속 날리게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빨리 토지를 분양받아서 빨리 설계해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바로 현금을 걷어올리는, 그래서 요 기간은 보통 다른 건설회사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빨리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선 도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땅을 많이 사기보다는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에 싼 땅을 사서 거기다 빨리 집을 지어서 이제 돈을 먹는. 그래서 원가가 낮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더라도 마진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3년째 하강을 하다가 보니까 3선 도시, 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상대적으로 그 중도금을 납입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1선 도시보다는 3, 4선 도시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정말로 그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주택을 책임 완공을 했지만 돈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도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벽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잘 듣는 학생이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하다가 부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그 부도의 원인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어느 회사를 구제해 줘야 될래? 그럴 때 그것은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빅구에는 이것은 이제 9월 달에 채무 연장 또 이자 지급 유예 뭐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헝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뭐 해외 채권들의 이제 부도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 그래서 놓고 보면 두 기업이 실제로 2021년과 2023년에 중국 부동산 업계에 가장 핫한 이슈고 가장 대형 이슈였지만 그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처리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도 위기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 문제는 아마 8월 달에 그 빅구이연의 그 이자 지급 부도를 계기로 바닥을 친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깊이 관여해서 이제 모든 은행들한테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을 연장을 하거나 확대를 해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그 증자를 하는데 부동산 회사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라. 뭐 이런 조치들을 대거 발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볼 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 GDP의 거의 63%가 국유 기업이에요. 그래도 정부의 힘이 무지 세고 그것이 뭐 에브리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이 지속이 됐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이 넘버 2였던 나라를 이제 자초시키는 걸 보면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련을 이제 자초시켜서 89년에 갈기갈기 찌어서 미국 GDP 한 7% 정도로 완전히 낮췄고, 85년에 일본이 미국 GDP 한 40%를 넘어가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95년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비를 걸어서 일본을 자초시켜서 30년 동안 이제 뭐 밥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 5년 정도가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소련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하 10년에서 18, 9년의 시간이 걸려야 넘버2를 자주시키는 것이지 5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그 넘버2를 자주시킬 수는 없는데, 문제는 85년에 일본하고
지금 중국을 비교를 하면 경제 규모가 당시에 일본의 거의 13배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무역 전쟁의 성과나 이쪽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라고 이제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했겠죠.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 보고 그것이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2천억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요구였는데, 문제는 무역협정에서 2천억어치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2010년 정산을 해봤더니 한 1,000억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얘기했던 무역에 관한 것들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아주 절묘한 전략을 사실은 잡았어요. 그래서 무역이 아니라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들고서 이 반도체로 중국을 이제 봉쇄하겠다고 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모든 일상생활, 모든 서비스, 모든 공업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산업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은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3년 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제 하긴 했지만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봉쇄 자체도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물만 쳐놓고서 어떻게 보면 손을 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4라든지 I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포위해서 그 반도체로 포위하고 공급망으로 포위해서 중국을 자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했다고 하면 지금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 현재로 봐서는 바이든이 나오면 트럼프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아예 공론을 하고 있죠. 바이든 정책 다 폐기해 버리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은 아마도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때 보면은 바이든하고 똑같은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가 정권 바뀌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IPEF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부 간의 협약이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 바뀌어버리면 또 유야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미국의 중국 봉쇄는 구멍이 뻥뻥 뚫린 봉쇄다. 그래서 중국이 자초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 미국의 봉쇄로 인해서 더 줄어들거나 비중이 더 낮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기업의 한 605개인가 기업을 규제 대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는 거래도 하지 말고 기술도 제공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문제는 그 600여 개 기업 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미국의 대중 제재는 이것은 구멍이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을 자초시키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았고 또 그 자체도 놓고 보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미국에 공장을 250억 불짜리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술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최대 고민은 뭐냐면,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하고 대만의 TSMC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과 장비를 대거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배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하나가 정보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자고 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보조금을 받은 미국 공장이 이익을 내면
미국 정부가 갈라먹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큰 이제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10년간 5%만 증설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10년을 나누면 1년에 0.5%예요. 그 캐파를 못 늘리게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개체를 하든 신규 장비를 갖고 들어가는 건 좋지만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동결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갈 수 있다는 것하고 생산량을 왕창 늘리거나 설비를 왕창 늘리는 건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100개를 생산했는데 예를 들면 단가가 5원짜리를 생산하다가 단가가 10원짜리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200개를 생산하거나 300개를 생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 묶어놓은 이제 그 족쇄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수준은요,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중국은 뭐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 7천 몇백 개 반도체 기업이 부도가 났고 그게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색안경 쓰고서 그 결론을 내놓고 맞추다 보니 그런데 부도난 회사는 그 정도. 그러면 전체 창업한 회사가 몇 개냐를 요걸 표본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부도난 회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걸 싹 뺀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망했다는 쪽으로 반도체가 망했다는 쪽으로 논리를 잡다가 보니 그런 건데 중국에서 창업한 회사가 9만 2천 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7,800개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대략 부도율이 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3,800개에서 7천 몇백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배가 늘어난 건 맞는데 창업한 회사는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8% 7,800개는 망했지만 이 92%가 되는 이 8만 개 이상의 기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이 창업했다 망하는 이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1기 반도체 펀드, 2기 반도체 펀드 이거를 대략 한 60조를 투자해서 만든 펀드가 있는데 이 반도체 기금을 받은 회사들 대략 한 80여 개 회사 요 회사들이 중국의 반도체 우기를 주도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스타트업이 창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1, 2기 펀드를 받은 기업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추가적으로 3천억 위안짜리 펀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여 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얼마냐 하는 것은 뭐 카드라는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라이센스를 내줬어요. 중국의 실력이 이거다 하는 것을 증명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파운드리에서 14나노, 그리고 D램에서 18나노, 그리고 낸드에서 128단 요걸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중국에 주지 마라. 여기가 뭐냐면 중국이 딱 그 기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기술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2년에서 한 5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대단히 희박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만 침공설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면 2025년, 26년, 27년 뭐 계속 썰이 나오지만 그 썰의 100% 다가 그 출처나 소스를 보면 다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언제 뭐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비하는 이제 군사력의 3배는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만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79년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미국이 결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79년에 미국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국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대만관계법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노력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만든 국내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의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군이 자동으로 대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중국 본토를 그대로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경제 규모에서 보면 중국이 뭐 미국의 60%는 70%는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아직 30%에서 40%가 되지 않습니다. 붙었다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보면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챗GPT, AI를 얘기하는데 5나노 이하 공정의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대만의 TSMC에서 만들기 때문에 TSMC의 공장이 만약에 폭격받아서 붕괴가 되는 순간에 미국도 반도체 원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이것을 중국 손에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대만을 온건한 상태로 중국이 인수하게 됐다고 그러면 중국은 순식간에 미국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맨 먼저 이 TSMC 공장부터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놓고 보면 전략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주석의 입장에서 대만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를 계속 두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협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를 놓고 보면 그것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15년, 30년 내에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 입지에 월등히 유리하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중국의 군사력으로 미국과 대항해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 2026년, 27년에 공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고전을 무지 많이 읽어요. 손자병법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대만 침공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국이 실력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이것이 미국이 절대 자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정치적인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빠른 통일, 이것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입지에 빠른 통일이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뭐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건 미중의 관계에서 판단을 해야지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대만의 운명의 결정은 대만인이 결정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 보호막이나 병풍을 치우냐 안 치우냐 하는 문제고,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TSMC의 공장과 한국 삼성의 공장이 미국에서 완전히 안착을 해서 최첨단 반도체를 이것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만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적인 이제 미국의 위협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뭐 10대인가 11대가 되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만 그 항공모함도 이게 미사일을 받으면 이제 폭파돼서 깨지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이것은 절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이라는 지역을 동맹으로서 갖고 있는 한에는 이것이 태평양 상공에서 미사일을 쏴서 북경까지 쏘아 올리는 것보다는 대만에서 쏘아 올리는 것이 월등히 쉽고 월등히 유리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반도체, 두 번째는 미국의 군사적인 이제 판단,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요, 중국은 북한하고 미국을 섞어 놓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알지만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70%가 넘어가는 경제 규모를 가진 그런 나라죠.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 우리보다 더 돈 되면 또 돈 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 안 되고 돈 안 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나라가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뉴스에는요, 저녁 8시 뉴스에는 전국에 동시에 비가 온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태풍이 불거나 하면 전국에 동시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지만 중국은 남북으로 5,500km, 동서로 5,200km예요. 저 하얼빈에는 영하 30도인데 1월 달에 저 해남도에는 영상 30도예요. 이게 1월 달에 평균 기온의 남북의 차이가 50도에서 60도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철도를 까는 회사가 북철이 있고 남철이 있어요. 그래서 5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철도에 레일을 깔았을 때 영하 30도는 레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밑은 그만큼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철도를 만들면 이게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저것은 이제 위에는 저 북쪽에서는 추워들 덜덜 떨지만 저 남쪽에서는 이 수박을 먹는 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지금 98배, 거의 100배가 되는 나라를 우리는 이런 것을 상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미국을 USA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도 USC라고 봐요. United States of China. 31개의 나라의 연합국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중국에 상해를 출장을 갔다가 오면 많은 분들이 뭐 언론 포함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중국 어떠냐고. 그럴 때 저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저는 상해를 갔다 온 것인지 북경하고 심천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중국 딱 3번 가본 사람이다. 3번 가보면 다 아는데 30번 가보면 잘 모르겠는데 300번 가보면 도대체 모르겠는데 3년을 살아보면 우리가 함부로 중국을 이겼다거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우리가 가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듯이 중국도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파악할 때 많은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중국 관련 얘기 많이 나오지만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 많은 얘기들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팩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그렇게 와글와글 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음료수가 바로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보고 일해봐도 잘 모르는데 중국어도 안 되고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일해본 적도 없는 이 전문가의 얘기들이 과연 맞을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다, 수출이 어렵다 이걸 하지만 아마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진국, 중국하고 붙어서 점점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돈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기술로서 중국을 압박을 했다고 하면 아마 다음번 트럼프 정부는 무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그걸로 중국을 자초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바이든의 공이지 트럼프의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금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을 먹는 산업이고 한국의 40년의 이 산업화의 경험 그리고 30년의 중국에서의 그 산업을 운영해본 경험으로 중국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앞으로 30년 내에 그 중국에서 금융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 85년에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보면 결국은 철강, 자동차, 통신, 반도체 전쟁까지 왔다가 반도체 전쟁 다음에 뭐냐면 환율 전쟁이었죠. 그래서 환율을 260엔 하는 환율을 120엔까지로 절상을 시키면서 일본 경제가 끝장이 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85년부터 시작해서 89년까지 니케이 지수는 6천에서 39,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절상되면서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내년 이후에 그 미국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어디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국에는 굉장히 제조가 아닌 이제 금융에서 그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